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오늘도 독일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는 유럽 전문가로서 항상 유럽발 또 독일발 핫 이슈들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독일 통일에 대한 정말 대단한 식견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악플도 좋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아주 핫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지난번 뭐죠? 지난번 베이징 주재 평양 대사는 평양 주재. 예, 독일 대사는 왜 2주일에 한 번씩 베이징을 가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요? 예. 그런데 예, 박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쇼킹한 뉴스를 듣게 되셨던 거죠.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나요, 박사님? 오늘 오기 전에 독일의 슈테른지죠. 독일의 예. 슈테른지 하면 독일은 데어 슈피겔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전통과 정말 지식인들이 보는 그런 주간지가 있고 그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주간지가 슈테른이라는 주간지. 아, 그렇군요. 예. 거기서 또 하나의 쇼킹한 뉴스를 보도했는데 네네. 이제 UN 인권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탈북 여성이 북한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돼서 북한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증언을 한 내용인데요. 그 감옥에서 이제 뭐 배고파서 또 고문에 못 여겨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 감옥의 경비견에 예. 먹이로 그 시체를 준다는 기사를 오늘 실었어요. 슈테른지가요? 슈테른지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주간지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도에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다. 그런데 오늘 이 탈북 여성의 지연아를 비롯한 여러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일들이 북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한 것을 이제 뭐 읽게 됐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집단과 틸러슨 장관이 또 뭐 대화를 조건 없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야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좀 상당히 야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죠. 미국이 주장하는 대화는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대화하고는 그 질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만들이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요. 말 좀 하는 값으로 80조를 내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이니. 뭐 얼마나 우리 정부를 깔보면 80조를 요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 발상 자체가 참 호무맹랑하죠. 저희 어머님 말씀이 속담이에요, 속담. 북한에서 늘 하시는 말씀. 야, 짐승 모자라는 건 잡아먹으면 되지만 사람 모자라는 거는 쓸데가 없다고 맨날 이렇게 여겼었는데, 우리 정부의 미달 수준이 자꾸만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미달 수준이 자꾸만 많이 드러나서 그렇죠.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슈테른이 또 하나 이제 보도한 것은 이제 지연아라고 하는 우리 탈북자죠. 중국에 강제 북상당한 후에 이제 뭐 중국에서 결혼을 하죠. 탈북 여성들이 대개 이제 결혼을 해서
또는 그냥 인신매매범에 그렇죠. 팔려가서 예. 살게 되는데, 왜냐면 뭐 거기서 강제 북송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채로 이제 강제 북송을 당했는데, 거기서 아무 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하는 증언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낙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하나의 가십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낙태 문제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유럽 사회가 바라보는 강제 낙태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게 강제 낙태가요. 네. 박사님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처럼 뭐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의료 장비 하나도 없이. 그 위에 올라타서 아 그래요? 예, 널뛰기를 뭐 한다든지 발로 배를 찬다든지 뭐 이런 아주 잔인한 고문의 방법으로 낙태를 시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 낙태 과정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거기는 그 자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박사님, 뭐 다른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이 요즘에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참여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럽 언론들은 대체로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공동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이제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뭐 유럽의 모든 공동체가 다 힘을 합쳐죠. 근데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교적으로 푸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외교적 해결을 이제 유럽은 공동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미니 나토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미니 나토가 뭔가요? 한미일.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냥 언론에서요. 어느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봤어요? 미니 나토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한미일 군사 공조가 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미니 나토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또 어제죠? 예. 아니죠. 요거는 조금 지났네요. 이제 11월 25일자 요것은 이제 슈푸트닉 도이칠란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네. 언론에서 미니 나토 한중 외교에서 중국이 완승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강경화 장관의 왕이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소위 삼불 정책을, 그렇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한미일 군사 공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그러니까요. 요것을 중국 사람들은 한미 군사 공조를 미니 나토라고 한답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슈푸트닉 도이칠란트가 미니 나토를 이제 얘기하며, 중국이 미니 나토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 공조 체제가 깨졌다고 한중 정상회담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네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주 성공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외교는 외교관이 해야 되는데, 강경화 장관은 원래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유엔의 사무직원이었죠. 통역. 네. 통역했다가 이제 유엔 사무국의 직원이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에게 이거를 맡기다 보니까 이게 이완용의 울사 늑약이 울고 갈 정도의 비굴한 뭡니까 이거는 친일이 아니라 친중
매국 그 합의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역사가 강경환 장관님을 심판하기에 꼭 올 거예요. 이완용도 그때는 그때는 별일 없을 거 아니에요.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는 거죠. 예, 지금 정부에 계시는 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가 꼭 평가합니다. 북한 사람들까지 달라붙어서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왕이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한미일 군사 공조인 미니 나토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건 굴욕적인. 그 중국이 한미일 군사 공조가 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그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은 중국이 완성했다라고 한 보도를 독일 언론 한 것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고 싶군요. 스스로 이빨을 뺀 호랑이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죠. 북한 어선이 출몰 해서 지금 이렇게 군인 소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독일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또 언론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북한 유령선이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다. 2013년에 8척이던 유령선, 난파선이 2014년에는 65척, 2015년에는 45척, 2016년에는 66척,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 76척의 유령 난파선이 북한발 유령 난파선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됐는데, 물론 시신과 함께 발견됐죠. 11월 달에만 28척의 난파선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된 걸 두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2월 11일 그저께 날짜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난파선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북한의 지금 생활상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보도를 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장마당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무리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당한다 하는 또 하나의 논조가 이번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제 포함됐다는 것이 주목을 끄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군인배들도 많은데. 군인배들도 많죠. 군인배들도 많은데, 이 군인배들이 많은 것은 군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지, 이건 좀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군인들도 동원한 거죠. 이제 그렇죠. 계획량을 주고 활동량을 주고 이걸 잡아와라 하는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그리고 상금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죠.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사이팅이 있고 프랑크푸르트 룬투샤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2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일본에서 지금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5만 달러래요. 25만 달러. 25만 달러. 꽤 많은데요? 글쎄 20만 달러니까 2억입니까? 2억 5천. 그죠? 예. 예.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25만 달러의 우승 상금인데, 북한의 경우 북한이 이거 엄청 많은 거죠. 우승을 하더라도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왜요?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유가 뭐예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외환은 제재 때문에, 대북 제재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네.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우승을 하더라도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해도 우승을 해도 상금을 못 받겠네요. 국제 룰에 따르면 그렇죠. 이것은 일본 축구협회가 일본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7회인데 올해가 7회째죠. 7회. 올해가 7회째인데 그동안 4번을 일본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도 일본 축구협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그 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겠지만, 어쩌면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서 평창올림픽에서도 북한이
그 우승을 해도 상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없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상금을 못 준다 이렇게 보도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 예. 그래서일까요? 북한은 80조 대화의 명목으로 80조를 달라고 했어요. 간땡이가 부어도 이게 뭐 보통 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을까요? 뭐 약점을 보였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화 그리고 회담에 매달리는데 자기 값을 자꾸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김정은 너무 좋아요. 뭐 북한에서는 나누기 대통령이라고 나누기 김정은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냥 할당금을 나눠줘가지고 야 바쳐라 그래가지고 안 바치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지금 할당금이 80조가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저 비인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발행하는 쿠리어라는 언론이에요. 쿠리어. 쿠리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사신, 뭐 이렇게 전달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신문에서 오늘자죠. 어제잖아요. 태국은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제2 무역 상대국입니다. 네네. 태국이 전면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자로. 이것이 이제 비인에서 발행하는 쿠리어라는 신문의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조세 회피처 명단이 발표되는데 여기 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요거는 이제 스위스의 뉴 쭈리히 신문에서 발표된 건데요. 이제 EU의 28개국 재무장관이 17개 모두가 다 이제 조세 회피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뭐 나라가 전부 카리비크의 후진국 조그만 나라, 아프리카 나라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 왜 그래요? 세계 10위권이라며요. 그 뭐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포함돼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지만 뭐 EU라는 공동체가 뭐 이렇게 뭐 근거 없이 뭐 그런 걸 발표하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같은 쪽에 투자하는 중국의 눈먼 돈들이 뭐 무자비하게 들어온다 이런 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많은 중국의 자금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여기가 조세 회피처가 되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금융 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박사님, 제가 중국은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요? 그 중국의 공무원이 좋은 공무원인데 3년 전에 저희 식당에 냉면을 좀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냉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냉면 장사를 안 해? 당신 직업이 좋은데 젊었어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아주 쪼여가지고 그 15분만 자리에서 안 보이면 그 CCTV 다 설치해가지고 심할서를 쓴대요. 그리고 그 재산들이 이제 완전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집도 70년 임대, 뭐 그렇죠. 땅도 뭐 자기 거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불가능하고 자기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 사는 거랑 땅 사는 거를 지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다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돈을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중간 단계로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한국을 이용한다는데 대한민국 정부 관리들이 이게 똑똑해야지 이게 뭡니까? 뒷돈을 받아먹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거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뭐 공직자라든가 뭐 기업인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뭐 사업권을 따내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앞에 가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삼불합의나 그 정말 망국적인 삼불합의나 해주고 말입니다. 이 나라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RT 도이치라고요. RT 도이치라고 하는 이제 예. 언론이죠. 언론 매체인데 이 매체가 일본의 군사 강국화를 보도했어요. 일본이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 때문에 물론 미국의 백업을 받으면서 평화 헌법을 이제 정상적인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미국에서 2018년 내년이죠. 네. 두 종류의 미국 사거리가 900km 이상 되는 미사일 두 종류죠. 자삼 미사일 자삼과 라슴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확정이 됐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호주가 개발한 또 사거리 500km의 JSM 미사일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엄연한 평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를 허락을 했고 확정이 돼서 이제 내년에는 군사 강국화로 길로 가고 있다는 보도를 RT 도이치가 지난 12월 9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군사 강국화는 아주 이 속도만 붙으면 대단할 겁니다. 워낙 경제 강국인데다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사람들의 88%가 미국과의 군사 협조, 군사 공조를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 미일 동맹에 거의 굴욕적으로 미일 동맹을 뭐 좀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에게 혼쭐이난 나라다. 그렇죠. 미국 때문에 전쟁에 패한 나라고 일본은 원자폭탄을 두 발이나 맞은 그런 자존심을 구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붙잡고 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군사적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미국하고 힘센데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한다느니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느니 이러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격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 한반도에 이 정말 정치, 경제적, 이 군사적, 이 안보 상황이 정말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저기 북한의 김정은 거대 악의 집단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사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지금 타겟안자이거라고 하는 독일의 또 신문입니다. 네네네. 이 신문이 임샤텐데어 칸론에 이제 한 대포의 그림자라는 대포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전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평온하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도발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은 좀 특이하게 그냥 한국 사회가 너무 평온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한미 공조보다 한중 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리고 전 한국 신문 전 안 봅니다만은 못 보죠.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타겟안자이거가. 중앙일보를 한국의 중앙일보가 보수의 신문이라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해상 공세에 적극 참여하라 이렇게 중앙일보가 쓰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이제 보수 우익층이 점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중앙일보는 보수 아니잖아요.
글쎄 뭐 그들이 보는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사를 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위 신기능주의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통일 정책인데 어떤 거냐면 북한과 이제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유보하고 스포츠, 문화, 뭐 이런 경제 분야의 협상을 강화, 공조를 강화하고 그리고 교류 협력을 늘려서 정치적 통일로 나간다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잔혹한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그 각 나라의 체제 전환을 연구했던 그 스웨덴의 에슬런트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제 전환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마치 꿈과 같은 얘기인데, 마치 생선 수프를 하루아침에 수족관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점진적 통일하고 단계적 통일하고 협상을 통해서 구 엘리트들, 구 공산 권력자들과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자유민주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것은 북한 정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고, 공산 독재 체제가 얼마든지 자유민주 통일의 과정을 방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유일하게 분단국 중에 통일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통일 이후를 만들어가고 있고,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은 호네카라고 하는 공산 독재자하고 통일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자유선거를 동독에 치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거에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드메저 총리와 통일협상을 진행해서 오늘날 서독의 체제를 동독으로까지 확산시켜서 통일 이후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강력한 나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 얘기를 들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런 과정에서 뭐 우리가 그동안 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불법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또 통신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붙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한국의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독일의 경우는 철저했죠. 법치주의를 지켜낸 것이 오늘의 통일을 만들어 놓은 근간인데, 법치주의를 지켰던 세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수호청, 그리고 내부 산하의 이제 정치교육센터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볼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51년도에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시켰죠. 그리고 56년도에 공산당을 해체시켰습니다. 소독에서. 그리고 헌법수호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리 브란트 수상의 보좌관이었던 빈터 기욤을 오랫동안 감시하고 결국은 그 간첩 행각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체포한 그런 유명한 것이 이제 헌법수호청의 역할인데요. 뭐 그런 역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내무부 내에 연방교육센터, 정치교육센터를 둬서 이것이 각 주, 16개의 주에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소독의 기본법, 소독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독의 역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의 역사와 그리고 헌법에 관한 하는 방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시중에 가면 교보문고에 가면 10만 원에 갈 수 있는 책뿐만 아니라 뭐 이 동영상 자료, 각종 자료들을 학생인 경우에 한 달에 3권씩 무료로 나눠줍니다. 신청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제 연방교육센터에 가면 뭐 영상 자료실, 세미나실, 또 그리고 이제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료실에 가보면 이제 그 이제 자료 목록이 쫙 있으면 거기엔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갖고 싶은 책을 씁니다. 뭐 빌려보는 건 얼마든지 무료고, 하루에 한 달에 3권씩 이제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권이 당장 밖에 나가면 한 권에 10만 원씩 하는 걸 3권씩 정치교육센터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독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자동차 몰다가 음주운전에 걸려요. 그러면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럼 뭐는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독일은 철저하게 법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뭐 때법이다 말이죠. 뭐 인민의 뭐 대중이 뭐 요구하면 뭐 법도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로는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적어도 독일이 지켜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뭐 통진당이 해상됐지만 통진당과 비슷한 당들이 뭐 민중당이라든가 뭐 이런 당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법치주의가 살아있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서독의 경우는 2개의 당이 해체됐고, 총리실의 보좌관이 이제 체포되고, 그것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법치주의를 지킨 것이, 그리고 절대로 동독의 현 독재 권력에게는 통일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법치주의가 오늘 독일을 통일로 이끌고 통일을 위해 강한 독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저 말로만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그 말로 우리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서독의 법치주의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의 편에 된 수사가 검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간첩의 편이 된 변호사들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하기를 일본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 600명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5만 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분단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그 학자들, 통일 전문가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를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는 하나도 분단될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우리를 강제로 갈라놓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탱해온 이 체제 이념 때문에 분단이 된 거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면 세계 강대국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우리가 분단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서 공산주의에 이렇게 미혹되게 만들고 북한의 공산주의 그 간첩들의 이 전략에 녹아난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서서 이 간첩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이런 활동을 하는 자들을 엄격히 구별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권력과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오늘도 더욱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얼마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한 생각이 나네요. 네. 공수처를 신설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민변의 또 다른 검찰청이다, 이렇게 정의한 걸 보고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법을 두고도 이렇게 참 법치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국의 헌법을 잘 수호하고 이 헌법의 기반하에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